청소년 문화론 9강 제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와 관련해서 저희 쭉 보고 있죠. 그 강론을 지금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여러 문화들이 있죠. 청소년과 관련해서 학교 문화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뷰티 문화, 화장 문화와 패션 문화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의 차원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가장 민감한 게 또 외모죠. 외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또래 집단들과 관련해서도 좀 돋보이려고도 하고, 약간 그런 이제 시기죠. 그러면서 화장 문화, 뷰티, 아름다움의 문화를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또 패션도 상당히 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K 뷰티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 한국의 화장 문화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핫한 또 이슈이기도 한 이 성형외과와 관련해서도 이 의사의 수급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의사가 계속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인 마련과 관련해서 상당히 대립 구도가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 뷰티 문화와 패션 문화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또 문화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볼 것은 화장의 이해, 그리고 청소년의 화장 문화, 그리고 청소년의 패션 문화, 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뷰티하고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일단 외적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이 화장하고 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의 이해가 보통 이제 현대인들은 특히 외모를 더 중시한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대는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현대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은 근대와 현대를 어떤 관념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어떤 시대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학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뭐 각인각색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세 개의 시대 구분으로 나눈다면 어 고대, 중세, 뭐 근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를 여러분들이 근대를 또 초기 전기 근대 그리고 발전된 근대 그리고 후기 근대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대 고대 노예제 사회고 중세 신분제 사회고 봉건 사회고 현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 지금도 되기 때문에 현대란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후기 근대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를 보통 근대를 어, 르네상스가 일어난 그 이후부터 18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근대를 19세기 초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대를. 그리고 현대는 이제 20세기가 넘어가서 현재까지를 현대로 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종이 즉위한 연도 있죠. 그 고종이 즉위한 연도부터 1960년대까지를 근대로 보고 그 이후를 현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현지에서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지에서 조금 가까운 시기에 그 전 시기를 현대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지금도 미래도 아주 먼 미래 외에는 이제 계속 그 현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2024년에 와서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모를 상당히 중요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 문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마음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부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걸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관찰하죠. 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과 실험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 외에도 이렇게 관찰을 하죠. 어떻게 걸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인상은 어떠냐. 그래서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 그 인상이 어떠냐, 아주 자신감이 없이, 우울한 표정이냐, 그래서 아니면 밝은 얼굴이냐,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인상 형성이 상당히 외모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온 태도, 입고 있는 옷, 이런 부분도 나중에 패션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호감이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또 다른 내용적인 일적인 문제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외모는 삶과 성공과 직결된다. 이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성형도 많이 한다. 그래서 성형을 하는데 두 가지 성형이 있어요. 뭔가가 이거 교통사고를 나서 어, 얼굴이나 여러 특정 부위를 다치면 그걸 이제 그게 어, 마지막 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요.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후에 우리가 그 장애를 판단하죠. 근데 그게 회복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애 등록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다친 부위가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재건 성형을 하는 거죠. 성형을 하고. 그래서 성형에 대해서는 재건 성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좀 더 이렇게 햇볕에 의해서 잡티가 많아진다든지,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자연 경과적으로, 우리가 노화나 여러 가지 이제 세포의 진행 상황을 보고, 이걸 좀 더 얼굴을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미용 성형을 하죠. 요즘엔 미용 성형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이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뭐 압구정이나 특정 장소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압구정이나 이런 부분에 미용 성형이 상당히 성행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와 관련해서 우리가 루키즘이라고 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주의하면 이즘인데 이즘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아주 그 이념의 논리로 고정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이런 외모 지상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차별들을 우리가 인종을 가지고 차별을 좀 지금도 하고 있죠.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성이나 젠더, 그래도 성도 자연적 성 외에 젠더, 사회적 성을 가지고 차별로 해온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적 관점이나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계속 차별을 해왔죠. 인류 역사가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은 좋지 않는 문화들을 우리가 역기능적 문화들을 우리가 겪어왔고 이게 그 법 질서에서도 헌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차별을 금지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들도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너무 강조하고 외모 지상주의는 유일한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기능적 차원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외모에 또 장점도 있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외모를 가꾸고 이거 다듬고 이 외모가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는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가게 되죠. 우리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여러분들은 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제시했던 5단계의 욕구 중에 우리가 첫째가 생리적 욕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자고 그 본능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리적 욕구라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고 그 다음의 단계가 어떤 소속감, 네, 애정의 단계가 있죠.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존감, 자신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우리의 스스로가 자존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높은 단계의 욕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도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어,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장점을 강점을 이용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실현, 자아 실현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결하면 삶과 성공 후 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모가 외모를 중시하는 거, 외모를 다듬는 거,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지상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외모는 그런 자신감과 삶과 성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화장의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화장의 개념이 뭐라고 찾아보면 어원이 우주, 코스모스 우주죠. 그리고 우주 조화를 코스모스라 하고 이게 이제 코스메틱 코스라고 해서 장식, 치장 이런 이제 어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명령을 받아 아름다운 것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보기 좋게 하는 기술이다. 이게 이제 화장 기술이다, 화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는 이제 화장품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장품으로서 이거 화장하는 기법도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기교적이고 예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부를 미화시키고 용모를 다듬어 매력을 돋아주기 위해서 행하는 미용술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K 뷰티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한국의 특성을 보면 어, 기존의 주류 업체들이나 이, 주류 업체들이 우리 이제 화장하는 뷰티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K-뷰티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한국의 미용술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의 목적은 당연하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체를 일단 청결히 해주죠. 특히 자외선이 있는데, 이제, 햇볕을 쓰면 햇볕에 여러 가지, 뭐, 감마선이나 여러 가지, 어, 적외선이나 여러 가지나 가시광선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외선이 나옴으로써 자외선에 노출되면 결국은 이제 멜라닌 색소가 너무 과다해서 뭐 점이 생긴다든지 주근깨가 점이 생긴다든지 주근깨가 생긴다든지 잡티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 레이저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화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런가 하면 미백과 주름깨 주름을 개선한다든지 재생을 한다든지 그러한 의학적인 면도 이제 화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화장을 하고 약점이나 초한 부분도 감추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죠. 이걸 색조 화장을 보통 해서 그렇게 감추기도 합니다. 화장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계속 공부해 오지만 타일러의 인류 문화의 총체다.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생활 중에 화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미적 본능도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죠.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미적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게 자신감의 문제, 뭐 어, 본인을 돋아서 결국은 삶을 아주 잘 살아가고 싶은 본능, 이런 부분들이 미적 본능이겠죠. 개인 특유의 개성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거 특히 청소년기는 더 많고요. 형성기이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화장을 통해서 상당히 본인을 더 특유한 자기만의 개성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기도 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기도 해서 자존감, 자신감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래서 삶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 욕구도 충족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문화나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죠. 상당히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일종의 반영해서 그런 이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더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화장을 더 친밀하게 연기고 화장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 일종의 미용술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현대의 어떤 하나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식 구조나 사회 문화적 특성도 그런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화장 문화를 현대는 그러한 화장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청소년의 뷰티 화장 문화를 보면요. 어, 우리가 청소년의 문화를 계속 보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소비 문화도 봤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은 당연하겠죠. 청소년의 소비 문화 중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차원도 있다고 우리가 봤죠.
너무 과소비를 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은 화장품 시장의 초기 진입자죠.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업계나 이렇게 이제 사업가들은 우리가 익숙한 브랜드다. 이게 잘못 썼네요. 익숙해진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화장품을 계속 팔아서 일종의,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브랜드화 하기에 좋죠. 일단은 청소년들은 과도기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초기 진입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는 이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브랜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다. 익숙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화하기도 좋겠죠. 청소년들은 경제 상황과 관련 없이 소비력을 지니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한국적인 입장에 보더라도 한국은 건국 이후에 그리고 산업화를 거쳤죠. 산업화 기간 동안에 부모들은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어느 정도 국가적인 부와 일종의 개인적인 소득과 부가 어느 정도 풍부해졌죠.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자녀들이 또 많이 낳지도 않죠. 요즘에 이제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적으니까 상당히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는 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스타트, 일종의 시작이 상당히 어, 부모 세대의 스타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스타트의 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어, 그 소비력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은 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죠. 샘플을 써본다든지, 이벤트에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좋으면 계속 구전을 하죠. 전에는 이제, 어, 그, 일종의 우리가, 어,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구전 효과가 컸어요.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구전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마음에 든 제품이 브랜드가 있으면 줄을 서서라도 굉장히 기다렸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런 열정이 있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약간 특수성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이중적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다겠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고 그런가 하면 부모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또래 집단이나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과 동조해서 모방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차별화를 해서 개인의 개성을 어, 표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과도기의 청소년들의 일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그 열정을 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중적 태도로서의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러한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면 일부 학생들의 일탈 문제 중 하나다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 되돌아보면 이러한 일탈적 문화다. 학생이 뭐 화장을 하고 다닌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청소년들도 이제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보편적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바른 태도이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화장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좋은 기능, 자신감의 기능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적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화장 문화의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보면 청소년들만의 뷰티 인터넷 카페가 존재하고 화장품과 화장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돼 있죠. 손안에 핸드폰, 손안에 컴퓨터라는 스마트폰,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SNS나 블로그에 올리고, 이 친구들과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있고요. 색조 화장을 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5.8%까지 조사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화장 연령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저번에 청소년들의 성문화도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육체적 성장은 상당히 우리가 성장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 체력과는 약간 다른 신체적인 성장이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어, 이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와 사이에 바른 인식이 필요하죠. 초등학생까지 빨라지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화장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바른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와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일탈적 문화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피부 고민이 있겠죠. 청소년기는 생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그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와 관련해서 여드름이 이제 많이 나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드름과 관련해서 피부 고민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화장품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여학생이 86.9%로, 남학생은 41.2%로 거의 2배 이상 여학생이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남학생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징이.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통계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볼 때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추세, 어떤 추세에 있느냐, 통계의 추이를 살피고, 어떻게 변해 왔느냐,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미래 예측도 해보고, 이게 통계를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그러죠. 어떤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추이가 어떻고 변화 요인이 무엇이고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까 이 방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과 방법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언제든지 찾아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학생의 색조 화장은 60.8%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남학생은 색조 화장을 3.9%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의 화장품 사용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상당히 41.2%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여성이 색조 화장이 60.8%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학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학생이 화장을 하고 오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그걸 질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색조 화장을 보면 시작 연령이 상당히 낮죠.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보면 거의 초등학교 5, 6학년에 시작한 연령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성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조숙해지면서 결국은,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추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화장품의 문제, 화장의 문제 외에도 다른 부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 3회 이상이 69% 정도 되고요. 매일 35.4% 상당히 높죠. 매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화장 문화를 봤고, 청소년의 패션 문화를 한번 볼까요? 어, 청소년은 패션과 의복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패션이 뭡니까? 이게, 어원적으로 따져보니까 팍티오라고 그럽니다. 팍티오. 팍티오가 행위하다, 뭐, 제작하는 거, 이걸 팍티오라고 그럽니다. 어떤 것을 행위한다, 그 말, 우리가 움직인다. 행위와 행동을 약간 구분을 하는데요. 어, 여기서의 큰 구문의 실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행위는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행태, 이렇게 행위를 정의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행동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 외에도 의미 없는 것도 인간의 어떤 에너지를 써서 인간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도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패션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패션의 그 의도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을 이렇게 선정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어, 유행은 유행을 따르기도 하고 패션은 또 자신을 위해서 색다름을 추구하는 것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패션은 사회적 타당성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채택된 행동 후 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타당성, 그 사회가 용인하는 행동의 방법을 취해라.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아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러한 행동의 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결국 행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패션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정 기간 안에 특정한 장소에서 확립됐죠. 한국은 한국적인 장소죠. 그리고 한국의 현대나 근대의 문제, 일정한 기간이죠. 그래서 복식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식 스타일이 각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유행되고 그것이 하나의 과정적 현상을 패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화가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냐? 그렇지 않죠. 한 기간이 있고 그 장소에서 유행을 하죠. 처음에 유행을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그러면 그것이 트렌드가 돼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되면 거대 트렌드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생활 양식으로 이게 고착화되죠. 그래서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유행의 시기, 트렌드의 시기, 거대 트렌드의 시기, 문화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 또 어떤 단계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하면 처음에는 항상 설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어느 장소에 가면 상당히 설레이죠. 새로운 것을 접하니까 기존에 안 봤던 직접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설레게 됩니다. 다음에는 불안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죠, 현실은. 그래서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결국은 불안을 찾아옵니다. 거기서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에
상당히 이제 적응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잘 이제 흘러가면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들이나 우리도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접하는 이 순서죠. 보통 설레이다, 불안하다, 적응하다, 그리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외국인이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와 완전히 통합되느냐 문제하고, 어떤 게 아예 동화되느냐 문제하고, 아예 거기를 등한시하고 멀리하느냐 분리하느냐 문제하고, 아예 거기서 빠져서 주류 문화에서 빠져서 주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동화돼서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니 따로따로 노는 것도 좋지 않죠. 주변화되는 것도 좋지 않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게 상당히 서로의 본인 본국의 문화와 어, 그 정착지의 문화하고의 어떤 이렇게 통합을 적절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